안녕하세요. 건축문화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시리즈 두 번째로 건축은 주문품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내가 어떤 건물을 원하고 있고 상대방인 건축, 즉 건물을 짓는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둘 다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외부 형태는 어떤 걸로 할지,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게 될지 이거를 설계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사면 똑같은 건축사지 다를 게 있겠어 하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축구 선수도 아마추어인 조기 축구 선수에서부터 대학교 선수, 프로 선수, 나가서는 국가대표까지 많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모두 같은 선수일까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데려다 쓰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모두 같은 비용으로 데려다 쓸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의 수준이 가격이나 이 품질 면에서 시장 제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할인마트 제품을 원하는지, 아니면 백화점 수준인지, 그것도 아니면 명품 샵 수준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할인마트 수준이라면 예를 들면 대학교 대표 선수를 초빙해서 하고, 백화점 수준이라고 하면 프로 선수를 데려다가 써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명품샵 정도의 수준으로 지을 거면 국가대표급 선수를 모셔와야 되는 거죠. 명품샵 수준의 품질을 원하면서 조기 축구 선수를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할인마트 수준으로 지을 거면서 국가대표 선수를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건축에 대한 안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음으로 건축물이 왜 주문품이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사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축주들의 공사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평당 공사비예요. 이 평을 가지고 공사비를 예측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사비는 이게 외벽 면적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외벽 면적은 길이와 높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서 볼까요? 이게 같은 면적과 높이일 때 평면의 형태가 이 원형인 원통의 외벽 면적이 1이면 평면이 정사각형인 육면체 외벽 면적은 1.15, 그다음에 디귿자형 평면의 경우에는 외벽 면적이 1.51, 그리고 마당, 중정이 있는 미음자형의 평면의 같은 경우에 외벽 면적이 1.69로 이렇게 커집니다. 길어지는 비율만큼 공사비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40평을 평당 500만 원에 짓는다 하면 원형의 집일 경우에는 2억 원, 정사각형의 집은 1.15배인 2억 3천만 원, 디귿자 집은 1.51배인 3억 2천만 원, 미음자 집은 1.6배인 3억 2천만 원이 든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같은 평인데도요. 이걸 이해하면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복잡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또 복잡한 형태로 요구를 해놓고 공사비를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내가 공사비 바가지 쓴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건물을 어떻게 주문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내가 건축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서 잘 지어주세요라고 수백 번 이야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이유는 제외해놓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평당 공사비는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때 진짜 계략적으로 공사의 규모를 알아볼 때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건물의 평면 구조나 아니면 재료를 어떻게 주문을 하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달라지는 겁니다. 건물의 외부 형태 측면에서 따져보면 동일한 면적이라도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그에 비례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요. 그다음에 면적과 형태가 같다고 해도 공사비가 같은 게 아니니까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할수록 손해라는 거지. 건축물의 설계가
비정형적으로 되었을 경우, 내용이 규격품으로 소화할 수 없는 크기여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건축주의 특수한 취향을 반영하고 싶어서 특수한 구조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이 공사비의 상승 요인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지을 거라면 설계를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 말고 경제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요구, 즉 주문을 해야 됩니다. 건축은 주문하는 대로 되는 주문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또 평형 간, 층 간 형태가 똑같은 경우보다는 세대 간 형태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일 경우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면 작업자들이 도면을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반복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쓰고 남은 마감 재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재의 손실이 또 높아집니다. 뭐 똑같은 도배지어도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것보다 5가지 색으로 하는 것은 짜투리가 5배가 많아진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되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설계자 혹은 시공자에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거기에 맞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가 달리 똑같이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이제 그 2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터넷에서 알아보는 재료비에는 대개 운반비와 가공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은 모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를 싸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 재료비 자체를 싸게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재료를 받으려면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재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가공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운반비나 가공비를 빼고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모르는 건축주들은 시공자들의 단가가 비싸다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이 높은 고가의 자재는 뭐 재료비에서 운반비의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은데 뭐 벽돌이나 돌이나 이것처럼 무겁고 단가가 싼 제품들은 그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설계에서도 이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만 시공 단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모두 비싼 자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강약이 없으면 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냥 밋밋한 느낌이 납니다. 강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면 비용도 줄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설계자나 감리자가 권하는 것을 듣지 않고 이제 비전문가인 제3자한테 가서 기동량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와서 거꾸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으로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은 이게 당장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 어떤 것을 좋아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것이 건축에 대한 안목인데 이게 금방 길러지지가 않아요. 천천히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뭐 어려운 일도 아니죠. 이게 건축주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설계자나 시공자의 몫인 거거든요. 그 건축은 주문을 제대로 해야 결과가 좋은 거다. 챗GPT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게 천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건물도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가급적이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회의할 때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바뀐다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설계자나 시공자한테 다 알아서 해달라고 맡겨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봐야 이제 기차는 이미 떠난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공사에서 이 막연한 기대는 절대 금물이죠. 그냥 막연한 기대는 그냥 실망과 손해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하는 방법, 쉽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